마자세 인드라 TV 마인 TV 인드라입니다. 205회 반쪽 타도 투쟁 억설 타임즈 쇼입니다. 스팅님 어서 오세요. 로스차일드님 어서 오세요. 구스트라님 어서 오세요. 예. 설 잘 보내셨습니까? 인드라는 잘 보냈습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냈고요. 예. 뭐 소소한 이렇게 모이면은 아무래도 시끌벅적하죠. 예. 약간의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넘겼습니다. 시끄러운 게 사람 사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마자세 덕분이죠. 그리고 지금 인드라가 견디고 있는 것도 마자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팅님이 안녕하세요.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스차일드 인드라 선생님 동영상 올리셨던데 계정 영상 일부 복구되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인드라가 지금 보니까 동영상을 삭제했다가 보니까 영구 삭제를 안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영구 삭제를 안 시킨 게 몇 개 남았어요. 그냥 인드라는 올리면 그냥 다 삭제하는데 깜빡 잊고 그 영구 삭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휴지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서 복구시킨 것만 이렇게 다 올린 거죠. 이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뭐 연말에 이제 올렸던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따로 저장을 안 하는데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인드라 뭐 이렇게 팬 사이트처럼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인드라디오 그건 있거든요. 그대로. 인드라디오는 그대로 있어요. 인드라가 들어가지 못해요. 계정에 영구 삭제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지는 않는데 인드라디오 채널은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리아 탈무드님 안녕하세요. F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몇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드라가 설 전에 직전에 24시간 한다고 그래서 연중무휴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죠. 초안 그대로 항소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린다. 신중하고도 빠르게. 그래서 유튜브에서 신중하고도 빠르게 설날 아침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설날 아침에 설날 당일날 아침 9시인가 그 정도에 답변이 왔어요. 거부됐다. 그래서 예상한 바 있기 때문에 큰 고통 없이 넉넉하게 받아들였고요. 인디라디오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AI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AI에 의한 것이라면 인드라디오도 동시에 삭제가 됐어야죠. 그래서 일부러 인드라가 유튜브에다가 이 채널이 삭제된 마인TV 말고 인드라디오도 같이 그거는 삭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똑같이 인드라가 항소를 했어요. 계정을 살려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인드라디오는 삭제가 안 됐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검토했더니 그대로 놔뒀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거기도 인드라디오에도 그 인드라 그 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몇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제재가 가야 되는데 AI에 의해서라면 그거는 제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인드라가 추정을 가능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 의한 것이면 누군가에 신고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문땡 정권에서 구글에게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과징금을 물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을 걷었어요. 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구글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최대한 문땡 정권에게 저자세로 가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세금은 물어야겠죠. 그러면서 이 유튜브 수익 그 세금을 물면서 그 세금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을 챙기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동결하는 거죠, 자산을. 말하자면은 인드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인드라 같은 사람들이 약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수익금을 보면은 슈퍼챗이나 광고 효과가 120만 원이에요. 뭐 한 3억 정도 뭐 과징금 저 세금 문대는데, 만약에 인드라 같은 사람이 한 100만 원짜리들을 10명 모이면 1000만 원이고 100명을 삭제시키면 한국에서 그러면 1억이죠. 그럼 300명 정도만 300명 정도만 영구 정지시키면은 문땡은 거기서 구글한테 3억 챙기고 구글은 인드라 같은 사람을 영구 정지시키면서 3억을 챙기면 되는 거죠. 300명만 영구 정지시키면. 이런 면에서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땡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영구 정지시킴으로써 잘 봐달라, 구글의 유튜브 수익 활동을 잘 봐달라, 뭐 감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구글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수익 구조 면에서는 문땡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글이 알아서 기었든 압력에 의해서 기었든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몰랐었는데 인드라가 연말에 노가다 김이라고 노가다 김씨 영구 정지 당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육투브인가? 육투브라고 했던 사람이 정지당했는데, 또 노가다 김씨가 동일 인물로 판정이 되면서 영구 정지가 당했어요. 그 사람은 인드라에 비해서 수익금이 더 많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영구 정지 당했고, 그리고 또 그 불병님 말씀에 따르면 토순이가 영구 정지하겠다. 영구 정지는 아니고요. 인드라 보니까 토순이 TV는 그대로 있는데 아마도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무슨 사용 금지 뭐 이렇게 해서 되면 어떠냐면 채널은 그대로 있는데 채널은 그대로 있지만은 한 2주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다 비공개로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토순이 같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순이가 무슨 욕을 하나요? 뭐 하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지 수익 구조만의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땡이 우파나 자신을 반대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는, 탄압을 하기 위해서 본격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드라나 토순이 입장을 보면 대체로 이쪽에 우파에 저쪽에 강한 우파, 강경파라기보다 온건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랄까 중도층을 더 견인하는, 그렇죠? 인드라 입장에서도 그렇죠. 파시즘 관점에서 중도층을 적극 껴안는, 오히려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시는 상당수 분들은 중도층이란 말이죠. 그리고 30, 40대 이런 층, 그리고 토순이도 중도층이고 20, 30대, 10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노가다 김씨도 성향을 인드라가 딱 보니까 중도층이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문땡에서 총선 맞이해 가지고 젊은 층이 흔들리니까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특히 타켓을 맞춘 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20, 30대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드라나 토순이나 노가다 김씨, 이러한 타켓을 맞춰서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방송을 중단되지 않은 사람들도, 영구정지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영구정지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영구정지가
어떻게 풀려면은 정치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문땡의 정권이 탄핵당하거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당분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총선이 압승되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한 번 더 다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가 영구 정지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들한테 수익이 떨어진 걸 그것들을 유튜브에서 그대로 먹는다 이거죠. 예. 한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인드라는 토순이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노가다 값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튜브 밑에 보면 고객센터에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유튜브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태까지도 유튜브에 신고한 사람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쪽에서 신고한다고 다 이렇게 영구정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인드라 볼 때는 그래요. 예, 작정하고 한 거죠. 유튜브에서 그동안엔 싹 넘기다가 뭔가 하여튼 간에 문땡의 압력을 받아서 한 거죠. 우파에서도 예를 들면 뭐 하면 되겠지님 같은 분이 신고하거든요. 그런다고 영구정지 잘 안 때립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자, 아사비트르님 안녕하세요. 불명님 안녕하세요. 서울 시골 이생님 안녕하세요. 김희수님 안녕하세요. 뭐 분수식자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이 들어오시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드라가 세 가지 이제 든 거죠. 유튜브 항소, 신속하게 유튜브에서 답변이 온 것들, 그리고 인드라디오 부분에서 AI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사람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땡 정권에서 총선을 맞이해서 어떤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튜버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최근에 그 과징금 문제로 유튜브에서 수익 구조도 챙기고 뭐 이러한 것들이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올려온 게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미쓰비시 상사와 한반도 이게 30분짜리죠. 원래는 이게 한 2시간짜리인 거를 뒷부분, 미쓰비시 상사 뒷부분을 30분,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미쓰비시 상사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요거는 10분짜리로 나눠본 것입니다. 각각 경제, 정치, 안보죠. 10분짜리로 한 것이고요. 미쓰비시 구조 역사 현재 요거 이제 미쓰비시 역사와 미쓰비시 현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그다음 현재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반쪽 한국사라는 것은 한국사를 근현대사를 미쓰비시 상사와 관련돼 가지고 반쪽과 관련돼서 반쪽 한국사라고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미자주 해리스, 해리스는 친미자주 입장이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친미자주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쪽바 이제 아베 정권은 아직은 파쇼 정권은 아니다. 허나 위험하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고, 해리스 대사는 친미자주의 상징이다. 이런 면들을 그 친미자주 해리스 대사를 비난하는 것은 반쪽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라임과 킹크랩은 라임 자산운용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고, 킹크랩은 드루킹, 김경수 재판이 이상하게 요약이 됐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판사부에서 겁이 나가지고 좌천될까봐 죄는 뚜렷한데, 김경수의 죄는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연기했겠죠. 연기했습니다. 총선 이후로 연기된 것 같아요. 느낌이.
죄는 명확하다고 그 안에 있는데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았어요. 연기시켰습니다. 라임과 킹크랩. 그다음에 마자세론과 운세 바꾸기. 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예, 운세란 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도 노력을 하면 운세가 바뀔 수 있다. 마자세론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 인드라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 기록, 과학 또는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어신 표현을 포함한 콘텐츠가 허용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드라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이것이 과학 또는 학술, 예술을 목적으로 인드라 앱은 예술이죠. 그렇죠? 예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 부분하고 또 국제유태자본론 관점에서 쪽발타도 해방투쟁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 학문적 관점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데 허용돼 있는데 인드란 또한 무슨 어떻게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자유한국당 주장을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인드라는 그냥 전반적으로 문땡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인드라는 유튜브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다라고 인드라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것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유튜버 입장이 어렵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객관적 여건이 나아진다면 집단 소송이나 이런 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소송 전에 일단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분수장님, 나 말 조심할게요. 무땡 캐시바 여기까지만. 네. 버퍼링이 심해서 방송 시청이 어려운데 버퍼링 현상이 좀 이상함. 여기 지금 아프리카 TV도 버퍼링이 있습니까? 몰랐네요. 네. 노스잘된 라임 자산이에요. 알펜 루트도 터졌습니다. 기사 났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인용을 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찍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선생님께 후원은 슈퍼챗이 아니라 계좌 후원으로 해드리자고 했었죠. 불명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불병이 트위치로 가시죠. 이번 기회에 유튜브 파산시키도록. 트위치하고 아프리카가 뭐 또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여기 폭파되면 또 트위치 가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스차일드님 구독자가 몇만도 아니고 조회수도 영상당 1000도 안 되는데 폭파된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영향력은 크잖아요. 인드라가 영향력 크다. 영향력면을 굉장히 봤을 거다. 이러한 것은 유튜브 측이 아니라 문땡 차원이다. 문땡 정권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설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쪽 타도 투쟁가 잠깐 볼까요? 반쪽 타도 투쟁가. 뭐 설날에 심심해서 인드라가 노래 하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리드 그 음악 뭐 따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샘플링이라고 하죠. 몇몇 저기 뭐야 멜로디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인드라가 노래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인드라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한 잔 마시고 해야겠다. 노래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 문땡과 싸우다가 영구정진에 친미 자주 자유
반쪽과 싸우다가 영구정진해 친미 자주 자유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느 길인가 친미 자주 자유 나라를 살리는 길 어느 길인가 친미 자주 자유 깨어나 깨어나 자유를 위해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승리의 그날까지 자유대한 만만세 깨어나 깨어나 자유를 위해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승리의 그날까지 자유대한 만만세.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냥 음치가 불러봤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저께 만들어봤어요. 어저께. 그래서 반쪽 타도 해방 투쟁가, 반쪽 타도 투쟁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나갔다 들어오니 채팅 내용이 전부 사라지는군요. 분수자는 길 없는 길을 가는데 이쯤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부분이 광화문 집회 시작할 때 노래랑 비슷한가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이게 뭐 그냥 리듬을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다 이 멜로디 따따다 뭐야 따따따따따따 그거 하고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요 멜로디 두 가지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잘할 때까지 한 번씩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문땡가 이렇게 방송을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했을 때도 인드라가 이거 문땡가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시작한 기념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뭐 아프리카 방송 폭파되면 트위치로 가면 또 트위치 갔을 때 한번 또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나? 씨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집회 음악 만들 정도는 아니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니 더럽던 쪽발이도 기세에 꺾이네. 라디오 방송만 남기고 유튜브 짤은 쪽발이더라. 만고의 죗값을 받아라. 세상은 너희를 정지할지니. 반쪽이라고 해주십시오. 반쪽. 인드라는 앞으로 반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X발이라고 해도 인드라는 앞으로는 반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쪽이라고 해주세요. 지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 반쪽 개념이 더 명확한 개념이다.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인드라가 껴안고 있다. 이런 면들을 하겠습니다. 문땡 반문연대 정신이 반쪽이다. 이런 면에서 인드라는 반쪽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개념을. 인드라 선생님, 당신은 진정한 파이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분명님이 토순이 방송국도 폭파되었어요. 이렇게 탄압받는 것을 보니 토순이도 나중에 크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결국 아프리카로 만명하셨네요. 반쪽 탄압에도 꿋꿋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날이라 모친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광화교회 사정이 궁금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91년 공산체제가 무너질 때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본론을 따라서 보더라도 소련 대중은 공전한 때문에共産당의 진전머리가 난 상태였고 크렘린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윗선 진압 명령을 받은 계엄군 전체 연대가 출현해서
크레닌강전에 진압하려 했는데 그때 예일친이 전차 연대장과 담판을 지어서 계엄군이 들어갔었죠.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소련공산당 정부가 무너진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에서 대규모 분쟁선거가 없다면 자유진영이 압승을 하게 될 것이고 여름이 오기 전에 문두로 탄핵이 이결되리라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군두로도 국회 예산과 동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광화문 자유세력을 진압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계엄군이 총불이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총선 전에 저축은행 중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터진다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정강훈 목사님께서 옐친과 닮으신 것 같지 않나요? 불병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팅님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이제 정강훈 대변자님, 윤석열 검찰총장님, 황교안 당대표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인드라 생각은 현재 과 소련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래요. 예. 그러한 상황이 오려면 오히려 베네수엘라나 이란 상황이 훨씬 더 소련 공산당이 붕괴될 때와 유사한 상황을 현재 겪고 있죠. 이란에서 오히려 따지면 한국은 그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북한 사회에 청렴도 세계 최하위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그 국유본이 전술적으로 친중 반북 그 다음에 반중 친북 이렇게 두 가지 전술을 교대로 쓰고 있다. 지금은 이제 우한 사태가 터졌잖아요. 연일 뭐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중이라는 거죠. 반중. 그래서 이 반중이기 때문에 친북 이렇게 가서 정세가 지금 약간 친북 정세예요. 다시 전술이. 그래서 이 우한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 친북 분위기가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남북 북미 뭐 회담이 될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우한 사태에 이게 진정되기 전까지는 친북 분위기로 간다. 우한 사태가 다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친중 반복으로 가고 이런 어떤 그런 선을 탈 것이다. 이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사실은 그 영구 정지 당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세 가지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세 가지 차원을 고려했었어요. 첫 번째 국유본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입장. 여러분이 국유본이라면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반도, 중국 이 사이에서 어떠한 역학관계를 형성할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 여기에서 어떠한 역학관계를 둘 것인가? 그래서 최우선은 무엇이냐? 현재 국외본은 어쨌든 미국 본사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 있을 때 가장 뿌리는 미일 동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일 동맹이 핵심이고 또 여기에 그 전체 세계 전략상 중국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다면은 한반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 해법이 그래서 더 복잡해진다. 국유본이 중국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비중보다 확실히 한반도에 대한 비중이 약하다. 이것이 항상 한반도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라는 거죠. 국원 입장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반도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뼈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 한반도와 분단 체제 유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안보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북핵,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 궁극적으로 독일의 핵무장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동맹 체제를 재구축한다. 이런 면들이 두 번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드라가 생각했던 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뭔가 혹시 뭐 인드라 생각을 읽는 그러한 기술도 네파로 혹시 모르지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면들을 고민해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에게는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 북한에게는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란에게 이스라엘이 있다면 북한에게는 일본이 있는 셈이죠. 따지자면.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이거죠. 인드라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문명이 고대사로부터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본다면, 인류가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시작은 보통 수메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메르족이나 그 다음에 그 아리안족,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왔냐면은 보통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거기에 우크라이나 옆에 오늘날 뭐 우즈베키스탄 뭐 한 이런 지역, 거기 그 남부 지역, 거기 그 사이에서 대부분 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전자 지도 보면 거기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뭐 이렇게 남부로 가고 그런 지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서대로 따진다면, 그렇죠? 따진다면은 역으로 맨 처음에 문명은 이런 중앙아시아로부터 뭐 철기니 신석기 시대니 농업이니 이런 것이 시작됐지만 역순으로 간다 이거죠. 제일 늦게 맨 마지막에 전파된 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잖아요. 일본. 유럽에서는 뭐 영국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역순으로 보면은, 그리고 미국이 있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은 최근에 건국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은 국유본이 기존의 일본과 새로운 일본을 만들었죠. 메이지 유신으로. 그래서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 이전과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인은 전혀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달랐고, 또 일본 정권은, 일본 메이지 유신 정권에서는 일부에서는 우리는 모두 서양인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일본이 역설적으로 먼저 경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근대화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은 여태까지 일본에 대해서 근대 이전까지 어떤 입장이었죠? 멸시했잖아, 그렇죠? 일본 외놈 그래가지고 한국인은 여태까지 일본 사람들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야만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 야만인이 근대를 지나면서 거꾸로 된 거야. 오히려 문명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근대 이후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100년 동안 그래왔던 겁니다. 그죠? 예, 모든 유행이 일본을 통해서 왔어요. 근 100년 동안. 지금은 일본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오지만, 그죠? 인터넷의 발달로 얼마 전까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예? 반드시 일본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근대의 어떤 모든 문물은 일본의 한자어를 통해서, 일본식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개념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철학이다, 과학적 용어, 모든 게 일본인이, 예, 서양의 개념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했고, 중국도 그런 식으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동아시아 전체가 다 일본식의 번역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일본식으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그 작업인데, 그렇죠? 예, 일본식의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의 고대에서는 불교가 인도에서 왔는데, 그 인도의, 왜? 발상지가 인도의 불교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죠? 인도에서 곧바로, 예, 한국으로 온 건 아니고,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왔고, 중국의 한자 조어 과정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중국의 역할을 오늘날 일본이 한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서, 예, 문화의 경로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러면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예? 하나는 여전히 일본은 야만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제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문명국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국유보는 일본을 먼저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 한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나 오랑캐고 야만인에 불과한 것이죠. 예, 한국은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은, 예, 다른 오랑캐국 중에서 제일 낫다, 예,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예, 조공 국가였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멸시당해도 싼, 예, 그런 족속인데, 근대가 지나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덕분으로, 예, 어쨌든 국유원 덕분이죠. 그것도 어쨌든 바뀌었다 이거죠. 이제는 뭐, 박정희 대통령 경제 업적, 예? 정치적 업적, 예? 다 인정하죠. 그럼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 방식 따라서 등소평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은 나라에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실험한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예, 실험한 거죠. 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이 성공한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하는 것이 중국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경제 정책. 예, 이렇게 하고, 또 BTS다, 한국 드라마다, 모든 방식을 한국을 배우자라는 붐이 최근까지 일어났다가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중국이 한국을 멸시했었는데, 근대화 이후로, 예, 경제 발전한 이후로, 예, 1970년대 이래로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그런 관점을 대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중국인들도 역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인도가 있죠. 예, 중국의 불교 전례, 그리고 상당수 그 어떤 음양 오행설, 예, 이런 것들은 그 기원을 따지자면 결국은 인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왔다고 보기에는 인도를 통과해서 왔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나, 인드라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불교겠죠. 예, 그래서 인드라가 볼 때는 인도 역시도 자신들이 종교의 발상인치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고 있죠. 예, 그래서 불교를 봐라, 그렇게 중국이 자질의 어떤 고대에서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쩐단 말이죠, 인도인들도. 예,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도는, 예, 중국이 근대화하면서, 예, 중국인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 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국인들은 인도인에 대해서 마치 한국인이 중국인을 생각하듯, 예, 중국인들이
인도인을 생각할 때 저기 아직도 근대화가 멀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국유본이 역점을 두고서 인도를 개발 중이잖아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인도는 언제 개발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그게 이제 이란이죠.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뭐냐면 아수라와 인드라예요. 예? 인도의 신은 인드라가 있고 아리안족에서 상징이, 그 다음에 인도의 이란의 상징적인 신이 아수라거든요. 아수라와 인드라는 서로 싸우는 아리안족의 신들이지만 이란의 상징은 아수라라면 인도의 신은 인드라다. 이런 것처럼 인도인 입장과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도 보면 또 그렇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또 이제 역사에서 본다면은 여기가 이라크, 나 뭐 터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본다면은 이란은 훨씬 더 더디게 경제 개발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인도 다음이다. 어떤 경제 투자가 본격 진행되려면 아직도 이란은 멀었다. 인도는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터키는 이제 또 저쪽에 다른 양쪽이죠. 터키는 또 유럽 영역이니까 인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집트도 그런 쪽은 또 다른 저쪽으로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게 이집트죠. 뭐 하여튼간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있는데 인드라가 여기서 역점을 두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경멸하는가. 문화적인 고대의 어떤 문명 경로가 거꾸로 근대화에서는 국유본이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느린님 안녕하세요. 여러팬님 안녕하세요. 진돌 992님 뭐 별풍선 주셨네. 불평정 같은 거 그냥 한 개만 쏴주세요. 재미삼아 10개까지 쏴주지 마세요. 이거 인드라 방송 언제 폭파될지 모릅니다. 400만 불 넘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처럼 별풍선 하나만 쏴주세요. 10개까지 쏴줄 필요 없습니다. 우한 사태로 도는 세계적 제약사가 공포 마케팅으로 돈을 벌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우한 전염병도 아주 수상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치사율과 전염성이 반비례 관계인데 우한 전염병은 둘 다 높아요. 뭐 이제 인드라는 대부분의 그 의학 음모론은요. 이것은 그 사이버 음모론처럼 사이버 음모론, 의학 음모론, 무슨 뭐 군사 음모론 이런 거, 그다음 외계인 음모론, 우주 음모론 이런 건 굵은 떡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추측이 될 뿐이지. 근데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죠? 암 음모론 그런 거 인들은 조금 신뢰를 안 하고 있고, 이미 뭐 암을 다 개발했는데 암 정복했는데 일부러 제약회사를 위해서 안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줘야지 음모론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해야겠다. 의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 떡밥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설사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국유본이 그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추정이 될 뿐이지. 북한에서 저질렀다, 뭐 이스라엘에서 저질렀다, 정말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전문 분야는 극소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게 떠들면 음모론을 떠들면은 입증되지도 않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칫하면 이게 음모론으로 국한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반미 정서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역효과로. 그 음모론을 자칫 주장하면 반미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불명님이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수장님 인드라 분명히 하지만 반쪽이라고 했습니다. 반쪽. 예, 반쪽으로 하세요. 반쪽. 예, 반쪽. 예, 반쪽.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네.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내용이 보자. 2004년 이후 접속이 없었던 아프리카 계정인데 덕분에 먼지 털고 정리정돈 새로 입주하여 마자세 인드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자세. 대체 왜 저럴까요? 지금이라도 반쪽 직거리 손 훌훌 털고 정말로 인류와 신을 위해 쇄신해 나갈 밑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본인 세력 앞날에도 좋을 터인데 그렇긴 합니다만 예. 보다 냉철해져야겠죠. 인드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튜브 김기자 동영상을 봤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세계 정세의 배후에 있다. 마크롱도 로스차일드계이고 환경운동가 툰베리의 배우도 로스차일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스차일드는 과거 여전히 세력이 있는 구명 귀족 가문인가요? 아니면 록펠러 가문이 이 시대의 세계 선도 가문, 국유 황제 가문인 것이 맞나요? 록펠러가가 국유 황제 가문이라면 어째서 프랑스 대통령의 로스차일드계가 되도록 허용했을까요? 이 문제에 답변 드리면 첫 번째, 김필재 기자를 인드라가 예전에도 인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죠. 예. 김 기자 인드라가 뭐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김 기자는 주로 무슨 번역하는 데가 그 인드라가 좀 불신하는 찌라시 일본 찌라시 쪽 언론 찌라시들을 많이 번역해 가지고 좀 안쪽 인드라 볼 때는 좀 신뢰도가 낮다. 라고 했고 시야가 좁다. 음모론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음모론이기보다 오히려 그 국유원이 던진 음모론 떡밥에 매몰된 자신만의 어떤 견해라기보다는 주로 일본에서 형성된 등급이 좀 낮은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의 냉정한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죠. 인드라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필재 기자의 음모론은 등급으로 따지면은 F 등급은 아니다. 분명히 병신 어준보다는 그 수준이 있지만은 한 C에서 D 등급 사이다. B 등급은 아니다. C 등급 내지 D 등급 이 정도 수준의 음모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유 황제 가문은 록펠러 가문 맞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폭망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계 뭐 배우는 무슨 뭐 정세 배우는 로스차일드가 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가짜 음모론이다. 그게 거기서 로스차일드가 세계 최고 가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음모론은 D 등급이다. D 등급, F 등급은 아니에요.
D등급입니다. 왜냐하면 또 록펠러 가문에서 질투심을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인터넷에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음모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는데 록펠러 음모론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스차일드 음모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나오는 편인데 록펠러 가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여러분. 한글로만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도 로스차일드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적이라면 록펠러에 대해서는 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록펠러 가문이 그 황제 가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황제 가문임을 인드라가 거의 팩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은 역사적인 서술이 없어요. 간단하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뿐이어가지고 기존의 이론과 역사 이론과 이런 걸 대비시키면 허구 이미 드러납니다. 허구예요. 허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마크롱 그런 사람 한 명을 딱 두고서 여전히 국원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로스차일드 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나머지 99명이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프랑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두고 여전히 그러면 역으로 그럼 트럼프는 로스차일드가 임명했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지. 그쵸? 그리고 마크롱하고 트럼프가 또 사이가 안 좋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영국 로스차일드 하면 영국인데 그러면은 뭐 존스 총리를 임명한 것은 그럼 로스차일드 가문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허구다. 로스차일드가 세계 배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김필재 기자는 나름대로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 이해는 되는데 그게 자칫 그 극우 쇠작새끼 라인 그 라인을 탄다라는 점에선 비판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떡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마크롱에 대해서죠. 마크롱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올해가 1998년 이래 은행 간 최대 합병이 벌어지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 인드라가 금산근리법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한국에만 있는 게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금산분리법이죠. 시티뱅크와 트래블러스 합병은 금산분리의 상징이었던 글래스 스티거법의 종언을 의미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은행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은행들 올해 합병 바람 분다. 인드라 강조했지만 그 금융 부분에서 계속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강조했고 한국만 지금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러면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 은행계가 금융계가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하나의 여파로 지금 라임 자산운용이다. 여러 가지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유럽은행도 인수합병 조건이 완화 추진이 되고 있다. 올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역시도 상호은행 부상, 이게 상호은행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저축은행거든요. 제2금융 저축은행. 그 저축은행으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한다 이거죠. 한국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조국과 관련 있는 은행이 뭐죠? 상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상상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수합병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드라 또 여기 썼죠. 아까 이제 로스차일드님이 제기했듯이 라임 운영 사태에 이어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알파 노트 자산운용이 또 환매를 연기시켰죠.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사모펀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뭔가 또 상당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다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로스차일드는 여태까지 2000년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이비드 록펠러가 1999년에 칠스은행하고 JP모건을 합병했죠. 그래서 수건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금융을 선두권으로 자리 잡은 거죠. 미국 내 자산의 최대 자산이었던 JP모건, 여태까지 JP모건 하면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었는데 이 지분을 록펠러가 가져간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체이스은행은 원래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런던 로스차일드하고 파리 로스차일드가 합병을 했죠. 그게 오늘날 로스차일드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 은행을 합병한 연후에 이것이 한동안 파리 로스차일드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은 빅토 로스차일드의 손자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젊은 애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제 런던 로스차일드가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폭망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지만 이 파리 로스차일드, 이 로스차일드 회사하고 스위스 로스차일드는 이게 이름이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뭘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보십시오. 2013년에서 15년 미국 법무부와의 비동맹 계약 페널티를 물었죠. 압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은행이 록펠러 가문으로부터 엄청난 페널티를 받았다. 로스차일드 은행이 당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3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구급펀드 스캔들, 이건 골드만삭스하고 연관이 돼 있죠. 골드만삭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골드만삭스, 말레이시아. 이건 어떻게 되냐? 골드만삭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누구죠? 그 빅토 로스차일드의 장남이 그 야곱 로스차일드인가? 야곱 맞나? 제이콥 영문식 해석으로는 이름으로는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이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1990년대에 연합을 했고, 그러한 어떤 펀드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 라인이 말하자면은 데이비드 록펠러 이 라인을 가진 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이 라인이 이 클린턴 오바마 이쪽으로, 클린턴 오바마 이쪽으로 갔어요. 라인이, 그 제이콥 라인이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게 이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블린이 뭐냐면은 런던 로스차일드 내 빅토 로스차일드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보니까 이러다간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한다, 이렇게 해서 반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 인물이 에블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블린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사촌이죠, 빅토 로스차일드에. 그래서 빅토 로스차일드는 어떤 금융보다는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에블린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전통대로 금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블린이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에블린이 이 빅토 로스차일드가 막 정치적으로 막 하니까
이 에블린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 가문 지분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에블린이 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하고 협력합니다. 예. 반면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데이비 록펠러하고 전쟁하고 에블린은 데이비 록펠러하고 협력하죠. 결국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망했잖아요. 화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1990년에. 예. 그러면서 예. 그 바통을 예. 제이콥이 졌을 때 그 아들은 예. 아버지와 달리 데이비 록펠러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된 겁니다. 아버지 노선을 따른 게 아니에요.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그리고 아버지 빅터 로스차일드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아들 장손인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기존의 어떠한 일루미나티, 공산당, 소련 공산당, 예? 이러한 레닌주의 이런 쪽으로 아는 그러한 노선을 버리고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영국 노동당, 페이비언 뭐 이런 쪽 라인 있죠. 버트란트 러셀 라인을 제이콥은 가져요. 보다 온건한 노선으로 제이콥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300주년에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참석한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은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 이런 쪽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보면은 뭐 SSBC 은행, 스코티시 은행 뭐 이런 쪽, 바클레이즈 은행 뭐 이런 건데 바클레이즈 은행도 타격을 받았죠. 예. 바클레이즈 은행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갔습니다. 바클레이즈도 로스차일드 반개 은행이었는데, 예. 뭐 프랑스에는 뭐 소시에테 제너럴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계속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BNP 파리바도 로스차일드 계였는데 예. 한국의 신한은행하고 연결돼 있고 예. 일본에도 관련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한은행이 최근에 근래에 이 BNP 파리하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끊어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골드만삭스로 연결된 것도 끊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도이치은행이 깨지고 있잖아요. 도이치은행도 원래 이게 로스차일드 거거든요. 예. 그것도 깨지고 있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오늘날 여러분 국제결제은행 위상이 큽니까? 아니면 미국 연준 위상이 큽니까? 미국 연준은 록펠러 것이고 그동안에 연준이 세계 최고 은행이 되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 은행이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었단 말이에요. 일개 중앙은행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 연준이 오늘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로스차일드 은행이 죽고 록펠러 재단이 황제 가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들하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도이치은행 망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펀드, 국부펀드 망했죠. 또 각종 바클레이즈 영국계 은행들 구조적으로 막 인물이 다 갈아치고 그렇죠. 빌더버그도 망했죠. 그렇죠. 빌더버그도 망했어요. 그뿐입니까? 런던 리버 금리 이것도 그냥 수사 들어갔잖아요. 이거 런던 리버 금리, 그 다음에 금시세 조작, 리버 금리 조작 이거는 누구 영역이냐? 로스차일드 영역이었어요. 여태까지 수백 년간 한 200년 동안 로스차일드 영역이었어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여태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실상 금의 지배권을 가지고 금값을 결정했었고 금을 가지고 결정하니까 다이아몬드 가격, 은 가격, 각종 금속 가격을 사실상 결정했고 그래서 로스차일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금속 시장은 런던 시장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연 런던 시장, 금속 시장이 거래소가 과연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됐다. 리버 금리를 거기다가 타격했단 말이에요. 런던 리버 금리라는 것은 런던 은행 간 시티은행 여러분 아시죠? 시티은행이라는 것은 미국의 시티은행 말고 영국 런던 안에 있는 시티 지구의 은행 간 금리가 리버 금리예요. 런던 금리. 이게 전 세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은행들의 기본 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종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무엇을 통해서 금리가 결정되냐면 기본적으로 런던 금리, 리버 금리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2015년 이후에는 런던 금리로 결정이 되지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리버 금리가 조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뉴스가 터지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수처럼 되면서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은행의 기준은 미국 연준의 국채, 2년물, 3년물, 그다음 10년물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세상의 금리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금리 기저의 바탕은 과거까지는 연동 금리였다면 런던 리버 금리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금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기초적인 팩트도 모르기 때문에 김필재 기사가 같은 분들이 경제 무식하니까 깡무식하니까 저런 노스차일드 음모론에 빠진 거죠. 그 자기 라인 때문에 이제 김필재 기자는 이해가 되는 게 김필재 기자 라인이 있잖아, 걔네. 그 라인 때문에 김필재 기자도 속은 다른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김필재 기자가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김필재 기자의 음모론은 틀렸다. 그거는 인들아가 볼 때는 C급이나 D급의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 이제 로스차일드끼리 그룹 간 분쟁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이라는 것은 프랑스 파리 로스차일드에서 반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날은 스위스에 기반이 드는 건데 이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기존의 파리 로스차일드하고 런던 로스차일드가 합병할 때 거기에 반발한 그룹이에요.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래서 서로 간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2018년에 양측이 분쟁을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될 만큼 지금 계속 로스차일드 가문 재단은 무너져 가고 있고 이들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목적은 적극적, 그러니까 그 펀드의 목적은 은행의 목적은 재산의 확장이 아니라 있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지금 어떤 투자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 위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크롱이죠. 그러면 마크롱은 뭐냐? 마크롱은 로스차일드 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마크롱이 로스차일드 사에서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고위직이었죠.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거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투자 전문가였지 이 사람이 무슨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사장이나 이런 거 맡은 건 아니에요. 핵심 인사. 지금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최고 경영자를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최고 경영자로서 마크롱이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인들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크롱의 이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차일드 회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프랑스계 미국인 재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프랑스계 미국인 재단. 이게 뭐냐면 늘 얘기하는 CFR, 미국 외교협회, 대외관계협의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나오는 미일 친선협회, 그다음에 미한 친선협회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미국과 프랑스의 친선협회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마크롱은 여기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 여기에 속한 인물이 누가 있냐? 마크롱이 있고 에드와르 필리피 프랑스 총리가 있고 올랑드 전 사회당 한국의 인드라가 얘기했죠. 올랑드는 프랑스의 반쪽 노면이다. 노면. 올랑드.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드라 여기 마크롱에 대해서 인드라가 얘기를 하면 마크롱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제
사회당이었다가 사회당이 있다가 사회당을 탈당하고 그러면서 독자 노선, 중도파 노선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제는 우파, 그 다음에 정치는 약간 좌파, 뭐 이런 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랑드가 지지율 5%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올랑드가 지지한 사람이 바로 이 마크롱이에요. 사르코지나 이런 쪽을 죽이고 요 마크롱을 내세웠다 이거죠. 이 마크롱을 지지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마르켈, 독일의 메르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서 일단 인드라가 짧게 말씀드리면 1973년 이전까지는 프랑스의 정치는 사회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이후는 1973년 전까지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임명했어요. 근데 1973년 이후로는 누가 임명했냐? 데이비드 록펠러가 임명했습니다. 1973년 이후로는. 그리고 미테랑 아시죠? 1980년대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이 미테랑입니다.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 은행을 국유화시켰던 사람이에요. 미테랑은 누구 지시받고? 미테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누구 지시받고 파리 로스차일드를 쫓아냈겠습니까? 그 사람은 데이비드 록펠러인 거죠. 데이비드 록펠러. 그래서 영국에는 대처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미테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테랑을 임명한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미테랑 이전에는 우파에서 먼저 있어요. 퐁피두인가 뭐 어쩌고 하여튼 있어요. 1970년대 그때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프랑스에 각종의 자신의 인물을 계속 파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미테랑 때 이뤄서 로스차일드 은행을 국유화시켰다가 다시 이제 뭐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1990년대 접어들면서 프랑스 정치가 어떻게 됐냐면은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었잖아요. 화병으로 폭망했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가. 그러면서 프랑스의 정치권은 전향을 하죠. 노비네파로 대거. 노비네파로 대거 전향합니다. 1990년대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록펠러에 편입됐지만 데이비드 록펠러 중에 과거 로스차일드 계였던 이런 쪽 노비네파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 다 편입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미쓰비시처럼 1990년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음반 3대 브랜드 있죠. 음반 시장, 뭐 소니 뭐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또 프랑스 자본이 막 세계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 데서 보듯 이 프랑스 자본이 계속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면서 시라크라는 우파 대통령이 됐는데 얘가 중도예요. 시라크가 과거에 사회주의자였어요. 말하자면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시라크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라크가 됐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외교 노선에서 9.11 테러에는 반대했는데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했어요. 이 프랑스가 유럽에서 반미가 가장 극심한 나라거든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프랑스가 반미 나라고 맨날 파업하고 유럽에서 제일 노조 파업이 극심한 나라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반미 지식인 사이에서 반미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 그런 나라가 또 프랑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미 뭐 한다고 해서 막 연락했단 말이야. 시라크는 우파인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 반면에 이 영국의 누구죠? 토니 블레어는 영국 노동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이라크 참전에 적극 지지한단 말이에요. 노동당인데 이쪽은 좌파인데 이렇게 국유원이 이렇게 안배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블레어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야 되는 거고 자기 노선대로라면 시라크는 자기가 우파니까 이라크 전쟁에 지지해야 되는데 토니 블레어는 친미로 하고
시라크는 반미로 갔어요. 이게 이제 노비네파 부시 정권 때 그러한 어떤 노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 뭐 네오콘에서는 이 시라크를 손봐야 되네, 프랑스를 손봐야 되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냉정하게 구입원론 관점에서 보면 노비네파, 당시 시라크는 그런 어떤 노빈의 성향이 아니라 시라크는 어떤 성향이냐면 뉴라이트 성향이었고 블레어는 골드만 성향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빨라요. 블레어는 클린턴하고 가깝잖아요. 같은 로즈 장학생 아니에요. 블레어 그 클린턴. 그러니까 얘네는 골드만파고 시라크는 뉴라이트였던 거예요. 노비네파와 골드만파 물질은 제이 록펠러. 그래서 앞에 분파를 다 제거하고 제이 록펠러.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의 권력 구도는 제이 록펠러냐 물질가 아니면은 대륙주냐 이걸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시라크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대륙주 편이었고,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은 제이 록펠러 편이었다. 이제 그런 것이 이라크 전쟁 반대, 9.11 테러는 반대, 이런 거 이렇게 노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올랑드 오늘날 마크롱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크롱 입장은 뭐냐? 그 이후로 미테랑 이후에 간단히 얘기해서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하게 노비네파가 소수파가 된 거야. 노비네파가 소수파가 된 거예요. 한국은 사실상 반쪽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뉴라이트가 주류예요. 다시 말하면 대륙주가 주류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류가 됐어요. 프랑스하고 한국 정치판이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사회당이든 우파당이든 좌파당이든 다 뉴라이트고 오히려 노비네파 노스차일드 가문류는 어떤 거냐면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이 전통적으로 파리 로스차일드 당이거든요. 프랑스 공산당은 노스차일드 가문 거예요. 그리고 언론으로는 리벨라시옹이라고 있어요. 그게 프랑스 공산당 기관 직격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 거고, 그 정도고 사회당이나 공화당 양쪽의 그 당은 뉴라이트 당이고, 그래서 르피가로가 보통 프랑스 공화당 우파 정당 언론이고, 그다음에 르몽드가 이 프랑스 사회당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둘 다 뉴라이트 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크롱은 외교 정책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친중 반북이에요. 친중 반북.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하나 친북 활동하는 애를 간첩 혐의로 됐고, 그렇죠? 보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친중이죠. 친중 반북 정책을 일관되게 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왜냐하면 계속 인드라 얘기했잖아. 프랑스의 어떤 이란과 프랑스는 독일, 프랑스, 이란은 그 석유 문제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좀 달리하죠. 최근까지도 입장을 달리하다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강경 채찍을 내놓으니까 트럼프하고 갈등을 빚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뜻을 따라가는 방향이고, 반면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반대하죠. 마두로 정권을 반대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때 이제 문땡이 프랑스에 가서 좀 남북 경합하는데 좀 회담하는데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마크롱이 강력하게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제기하면서 북한이 변해야 된다. 비핵화 문제를 강력하게 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롱 입장이 바로 그 친중 반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마크롱의 이력이라는 해서 노스차일드 은행에 근무했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신 중에 굳이 높게 본다면 이사신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 경력이 무슨 사장급은 아니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회장, 뭐 거의 실질 경영 책임자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보다는 미국, 프랑스 위원회,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인물이다. 올랑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서 마크롱은 한마디로 노스차일드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대륙주 사람이다. 대륙주 사람이에요. 대륙주 사람인데 그러면 오늘날 황제파냐 귀족파냐라고 한다면 귀족파죠. 귀족파. 귀족파인 거예요. 귀족파예요. 근데 황제파죠. 대륙주 밑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청거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프랑스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 미국, 프랑스 위원회가 뭐냐면 프랑스의 반미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래서 친미로 가자. 친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마크롱은 어떤 사람이면 친미란 얘기예요. 친미라는 겁니다. 친미예요. 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대륙주 황제가 이라크 전쟁에 부정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시고 있네. 그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대륙주 황제는 중립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 긍정적이었고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부정적이었어요. 알파 오메가였던 거예요. 뉴라이트 입장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대륙주 황제는 중립이었어요. 중립인데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그 올리브 나무 쓴 어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예찬했던 분이 있죠. 그 사람이 이라크 전쟁 지지했는데 딱 그 입장이 뉴라이트 입장이에요. 이 대륙주 황제 입장이에요. 이름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그 올리브 나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쓴 사람 있죠.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그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지지하는 그런 입장, 그 사람 입장인들하고 볼 때 그 대륙주 황제 입장이다. 다시면 이 제이 록펠러는 오늘날도 지금 벌어지는 다보스 포럼, 그건 노비네파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날에 반세계화 포럼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골드만이란 말이에요. 둘 다 물주는 제이 록펠러예요. 완전 알파 오메가로 움직인 건데 물주는 똑같이 제이 록펠러란 말이에요. 그러한 제이 록펠러는 딱 그렇게 부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편에 다 갈라놓고 대륙주 황제는 아무데 둘 다 끼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블룸버그 같은 사람은 뉴라이트잖아요. 대륙주 황제 편 아니니까 였잖아요. 이 블룸버그가 블룸버그에서 중립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블룸버그가 뉴라이트고 대륙주 황제 편이었는데 블룸버그가 딱 중립이었단 말이에요. 뉴라이트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유사하죠. 그러면 구현 황제파는 거꾸로 했지만 어쨌든 반대로 했지만 구현 황제파는 트럼프하고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있고 미국 민주당에 누가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황제파예요. 대륙주. 말하자면 과거로 치면은 트럼프가 부시고 버니 샌더스가 오바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구현 귀족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오늘날 그 클린턴, 오바마 얘네들은 바이든 이런 애들은 중간에 딱 껴 있잖아. 지금 딱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때하고 좀 180도로 바뀐 거지.
조지 프리슨이 아니고요. 걔 유대인 걔는 그 레벨이 떨어지는 애고, 예. 한국에서만 걔 무슨 100년 전쟁 뭐 이렇게 걔인데 갑자기 걔 이름이 프리드만인데 이거 조지 프리드만 말고요. 또 한 명 있어요. 프리드만이 여러 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잠깐만요.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이에요. 예. 토마스 프리드만이 당대 이라크 전쟁에서 그 대록주 황제 입장이다. 예. 당대. 근데 당대는 구명 황제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대록주 황제가 아니었죠. 당시 우세했던 것은 제이 록펠러였다 이거예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제이 록펠러예요. 예. 제이 록펠러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예. 근데 알파 오메가로 부시더러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예? 오바마더러 클린턴이나 오바마더러 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도록 한 거죠. 알파 오메가로. 예. 왜냐하면 IS나 그 빈라덴 뭐 이런 애들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필요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가 신당 창당 선언한 것도 혹시 윗선 지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김문수는 약간 지금 인드라가 볼 때 본류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드라 볼 때 김문수는 구명 황제파가 아니에요. 구명 황제파가 아니에요. 본류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 정규제 주필도 본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 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딱 황교안 당대표가 딱 중앙이에요. 중심. 미국 민주당으로 치면 워렌이야. 워렌. 황교안 당대표 입장이. 이쪽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누가 있냐. 무슨 바이든이 있고 블룸버그가 있듯이 한국에서는 황교안 왼쪽으로는 윤석열이 있고 오세훈이 있고 나경원이 있고 안철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는 누가 있냐? 미국 민주당으로 치면은 거기에 버니 샌더스다 뭐 각종 과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문수, 이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규재 뭐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뭐 조원진 쫙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거기는 김문수류가 구현 귀족파 성향들이라면 그렇다고 김문수가 구현 귀족은 아니고요. 정규재 주필도 구현 귀족이 아니지만 어쨌든 굳이 비유한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입장이냐면 그냥 그 연비제 때문에 비례대표제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김문수 라인이 김문수가 그 TK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TK에서 자유한국당 몇 석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TK가 지금 김용호 위원장이 강조하는 게 뭐죠? TK 공천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몇 석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 TK 이쪽을 지금 노리고 있다. 몇 석이라도 김문수 라인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다. 인들 볼 때. 그게 그 정강훈 목사님은 다 지지하잖아요. 이재호도 지지해, 그다음에 기독혁명당도 지지해, 국민혁명당도 지지해, 김문수 정당도 지지하고 안 끼는 데가 없어. 이재호부터 자유한국당 다 지지해요. 정강훈 대원장님은 그릇이 크다니까. 정강훈 대원장님은 어느 한쪽 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강훈 대원장님은
그 홍석현서부터 그 다음에 홍준표, 이재호, 그 다음에 김무성, 김문수 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 대행자님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대행자님을 내세워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광훈 대행자님은 어떻게 큰 그림을 보시니까 다 같은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은 쪼개지더라도 나중에 한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김문수당이에요. 김문수당. 김문수 TK 친박당.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힘이 없다. 큰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아무런 표가 안 돼. 김문수당이 수도권에서 나와봐야 몇 프로 얻겠습니까? 1%도 못 얻어. 냉정하게 1% 얻으면 다행인 거예요. 결국은 김문수 정당이 창당하면 제일 경계할 사람이 누구죠? 허경영 이런 애들, 이런 구급 파쇼 정당, 혹은 조원진과 같은 우리공화당은 이제 파쇼 정당은 아니죠. 그런 데가 타격을 받지. 저 자유한국당은 타격을 거의 안 받습니다. 인드라 볼 때. 어차피 그리고 그 대구 경북에서 설사 김문수 정당에서 의석 한두 석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자유한국당으로 대통합하거나 아니면 대통합하지 않더라도 우파 정당이니까 반문연대 연합전선은 언제든지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나쁘지가 않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16년에 그 야당에서 그 과거에 그 반쪽 민주당뿐만 아니라 녹색당, 무슨 반쪽 정의당, 민중당, 이쪽에도 많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우파 정당이 쏟아져 나오듯이 결과는 어땠어요? 힘 있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다. 중도파는 힘 있는 야당에게 실어줍니다. 그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님께서 강제 셧다운 이렇게 하면서 인드라님은 대단하신 투사시고 지사인데 유튜브고 파쇼화돼 가는 거 아닌가, 어영입증한 건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걸 쭉 말씀하셨는데 인드라 입장은 뭐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당장에 눈에 연연해 가지고 할 필요 없다. 유튜브에 대해서 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다. 인드라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가 달라지기 전에는 당분간 이럴 수밖에 없고,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큰 그림에서 접근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이용할 수 있을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전화위복으로 세옹지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떤 그런 감정을 자칫 내세우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적을 더 만들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지금은 우리는 문땡을 고립시켜야지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돼요. 이순신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이순신님은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반문연대 정신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 반쪽 애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반문연대예요. 이 반문연대를 어떻게든지 이간질 해가지고 쪼개고 해체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인드라나 토순이나 노가다 김씨 같은 사람은 영구 정지시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드라나 토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 대동단결 이런 거 아닙니까? 입장이 따지고 보면 예, 중도층을 더 겨냥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드라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막 반발할수록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반발을 감정적으로 반발시켜서 극단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인드라는 전략적으로 더더욱 더 반쪽 노선으로 더 강조하잖아요.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쪽이다. 반쪽. 반쪽 노선이 반문연대 핵심 가치다. 반쪽.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입니다. 반쪽. 더 모든 것이 그렇죠? 승리하려면 아군을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도층을 껴안고 같이 가자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걸 윈윈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적을 고립시켜야죠. 거꾸로 이순신처럼 생각하시다가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이웃을 다 내쫓고 자기만 홀로 고고한 척하면 세상살이가 편하긴 혼자 생각할 때는 편하지만 그건 정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인드라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거 하는 거라면 속이 편하죠. 그렇게 나 혼자 그냥 다 잘난 놈들이고 너네는 다 쓰레기야. 내가 나야말로 진정한 우파고 나야말로 정통 우파고 나야말로 진짜 보수야. 이렇게 주장하겠죠. 과거 같았으면 그랬죠. 인드라가 과거 인간 쓰레기 시절에 인드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 혼자만이 순수한 좌파고 다른 데는 가짜 좌파고 그랬다 이거죠. 인간 쓰레기들의 그 어떤 독선에 빠진 사고 방식들이 바로 그러한 나만 옳고 너네는 다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적 사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경계된다. 인드라가 모든 사람들에서 비판하잖아요. 인드라의 주된 관심사는 파시즘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파시즘을 이순신님 자신도 조심하셔야 돼요. 인드라도 조심하죠. 파시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드라가 제일 비판 개념이 파시즘이잖아요. 이 파시즘. 파시즘은 인드라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인드라 파시즘은 인드라 해체적 관점, 해체론적 관점에서는 인드라의 가장 중심 개념이 만약에 반파시어라면 그러한 너 자신의 내부를 보니까 너도 파시어네?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해체론 관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마자세를 국유본론보다 마자세론이 더 우위다. 내 안의 파시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자세는 이 국유본보다 인드라가 마자세론을 위에 두는 것은 내 안의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과거처럼 인간 쓰레기로 살지 않기 위한 인드라의 몸부림이다 이거죠. 국유본론은 어디까지나 정세를 분석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분석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실천론을 막 얘기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파시즘을 닮아가는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늘 경계하기 위해서 저들과 똑같은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순신님은 마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님이 비판하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 이순신보다 못난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에서 이해하시면서 큰 폭으로 반문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다 보면 다 저마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인드라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겠죠.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유튜브 입장도 인드라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정세가 바뀌면 유튜브 입장의 영구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유튜브 입장 뭐 걔네 뭐 인드라 그걸 신중하고도 빠르게 분석한 애들이 뭐 열심히 분석하고 했겠습니까? 딱 이틀 만에 48시간 동안 분석하고 인드라한테 항소한 지 딱 48시간 만에 답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인드라의 그 많은 글들을 48시간 동안 분석하고 했겠습니까? 인드라 볼 때는 제대로 그걸 안 봤어. 유튜브에서 인드라 볼 때 그냥 외부의 정치적 요구,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과징금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인드라 같은 사람 방송 하나 차단하고
인드라에게 올 수익금을 한 100여만 원, 120만 원 착복한 거다. 인드라 볼 때. 그래서 아직은 착복한 게 아니죠. 예, 영구 정지가 풀리면 인드라 계좌도 풀리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인드라 돈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 유튜브 측에서 정세가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은 궁극 책임은 반쪽에게 있다. 문땡에게 있다. 문땡과 반쪽의 세력이 약화가 되면 유튜브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토순이는 본인이 비공개한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 봐야죠. 예. 아, 근데 그 뭐 그런 것도 있어요. 2주 일주일인가 2주 동안 뭐 이렇게 방은 폭파시키지 않으면서 경고를 맞으면 한 2주 동안 그게 그 그런 식으로 비공개가 될 수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 커뮤니티는 운영해요? 예. 그럼 다행인 거고. 예. 어쨌든 뭐 지켜봐야겠죠. 예. 자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뭐 질문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은 굳이 한국과 비교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랑드가 프랑스에 어, 반쪽 노면이었다고 얘기 인드라가 드렸잖아요. 그럼 올랑드 다음에는 이명박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당시 분위기는 이명박 같은 사람을 프랑스에서 찾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구변 권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륙주 황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박근혜 같은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크롱이다. 인터넷 그렇게 봐요. 근데 마크롱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사한 면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마크롱은 이명박근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크롱의 입장은 이명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명박근혜. 이제 그렇게 봐요. 경제는 이명박, 정치는 박근혜. 이런 입장이 그 현재 마크롱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한국이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고
유럽의 지정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지정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자가 맨날 마크롱을 부르시잖아요. 예,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정규자는 트럼프 얘기 별로 안 하잖아.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J 록펠러 라인이지만 J 라인이지만 이 대륙주 이쪽 라인 뉴라이트 라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된 거죠. 그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노빈의 인맥이라고 하더라도 노빈의 인맥이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주력들은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반쪽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과거에 뉴라이트였거든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똑같이 사회당이나 프랑스 사회당이나 프랑스 공화당이나 둘 다 뉴라이트예요. 둘 다 프랑스 공산당 이런 애들만 노치알드 그 정도. 그러니까 소수당 르펜당도 노스차일드하고 연관이 좀 있고 인드라 볼 때. 극우 극자 이쪽에 노스차일드가 좀 있고 다 주요한 정당은 다 대륙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은 이렇게 J 록펠러 라인인데 박근혜 정부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주류가 대륙주 라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크롱도 겉으로 그 사람만 마크롱 혼자만 뭐 로스차일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프랑스 행정부 지금 마크롱 행정부에는 로스차일드 인맥이 거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마크롱 정부를 로스차일드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병님, 국유본이 너무 무신경한 게 아니라 아까 인드라가 지정학적으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첫 번째 지정학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이다. 동아시아에서. 국유본 최우선순위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국유본 입장에서 최우선순위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국유본이 무신경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고 그건 합리적 이성이에요. 대한민국 한반도는 결코 동아시아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국유본의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신제국지 시대 때 조선은 결코 당시 100년 전의 조선은 국유본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문드로가 여기저기서 손절당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파워가 살아있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2015년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딱 지금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15년 초반에 국유본론을 살펴보십시오. 인드라 이널리를 딱 지금 2015년 때 박근혜 정부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2016년 총선 있죠. 총선 직전 2016년 2015년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2016년 초반 2016년 때 선거가 있었잖아. 총선이. 그 직전의 이널리를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문땡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 면에서. 더 심하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땡 정권이 더 심하긴 해요. 더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굉장히 유사한 면모를 갖고 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는 또 힘을 실어줬어요. 국일본이. 자, 질문 없으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로스차일드가 마크롱과 관련돼서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투자 전문가로 활약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이력의 전부는 아니고 최고 이력은 아니다. 오히려 마크롱에게서 중시해야 될 것은 미국계 프랑스계 미국재단,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그것은 미국 CFR, 그러니까 CFR, 그다음에 미국 일본 친선협회, 미국 한국 친선협회, 뭐가 있죠? 코리아 소사이어티, 뭐 재팬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이런 것처럼 요게 더 중요하다. 마크롱의 정치 이력에서 최고로 우선해야 될 것은 로스차일드에서 회사에서 투자 전문가로 활약했다가 아니라 올랑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올랑드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됐다. 올랑드나 마크롱 모두 프랑스계 미국 재단 여기 소속 인사다. 이게 더 중요한 이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만약에 마크롱이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최고 책임자를 맡았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핵심 멤버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인공지능 AI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드라는 합리적 추론을 한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문땡 정권에서 유튜브에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것과 무관치 않다. 인드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문땡 정권에서나 반쪽이 지금 총선의 총체적 선거 부정선거, 이것들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유튜브의 우파 유튜버들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한, 겁주기 위해서 이 반문연대 오른쪽부터 좌측부터 중도층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드라는 반문연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도에 있고 가급적 중앙에 있지만 오늘 요즘 근래 얘기는 인드라 주로 중도층의 적극적인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죠. 신의 한수, 김태우 수사관, 윤석열 감사총장님 이런 쪽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겠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반쪽 타도 투쟁가 설날에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모쪼록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하시길 바랍니다. 구기본론도 중요하지만 구기본론의 핵심이 어떤 반파시오 입장인데, 인드라가 파시오 투쟁, 반쪽 타도 투쟁을 하지만 그 반쪽 투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파시즘화가 될 수 있다. 늘 그런 내 안의 파시즘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인드라는 마자세가 더 중요하다. 마자세론이 더 중요하다.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노래를 하면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땡과 싸우다가 고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잘 됐죠? 아까 자, 해보겠습니다. 문땡과 싸우다가 영구정진해 친미 자주 자유, 반쪽과 싸우다가 영구정진해 친미 자주 자유,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느 길인가? 친미, 자주, 자유. 나라를 살리는 길 어느 길인가? 친미, 자주, 자유. 깨어나 깨어나 자유를 위해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승리의 그날까지 자유대한 만만세. 깨어나 깨어나 자유를 위해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승리의 그날까지 자유대한 만만세.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